프랑스에서 다큐멘터리 봅니다. 제7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송은주입니다. 지난 한 주도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한국은 수능이 지났고 그 다음날 첫눈도 내렸더라고요. 제가 사는 곳은 눈이 정말 잘 안 내리는 곳이라서 한국의 눈을 보면 겨울마다 괜히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눈이 아주 많이 내리는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면 눈 내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는데 여기는 내리질 않으니까 너무 아쉬워요. 근데 제가 눈 내려서 부럽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한국에 있는 제 친구들은 이제 다 낭만이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눈 그거 얼어버린 비일 뿐 운전만 힘들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저는 역설적이게도 눈이 잘 내리지 않는 지역에 사는 덕에 여전히 눈을 좋아하고 그리워할 수 있네요. 네. 아무튼 이제는 꼼짝없이 연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참 빠르죠. 사실 연말이라고 뭐가 아쉽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그냥 겨울이니까 붕어빵이랑 어묵이랑 호떡이 먹고 싶을 뿐이에요. 참 맛있을 텐데요. 자, 그럼 이번 주 프랑스 개봉 다큐멘터리 영화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5편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제가 이 팟캐스트를 시작하고부터 매주 꾸준히 4-5편의 작품들이 개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달 까이에 듀 시네마에 이제 다큐멘터리 관련 기사가 실렸길래 사서 좀 훑어봤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극장 개봉한 영화들 중에 다큐멘터리 영화가 146편으로 전체 개봉작 중에 20%를 차지한다고 해요. 한국은 최근 몇 년간 한 해에 약 30편 정도의 다큐멘터리가 개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비교하면 프랑스는 다큐멘터리가 꽤 많이 개봉을 하죠. 그런데 이제 프랑스에서도 관객 수를 비교해 보면 다큐멘터리 영화 관객 수는 전체 관객 수에서 1.4%밖에 차지를 안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개봉은 하지만 상영관 수가 적은 탓이 크겠죠. 이거는 한국과도 상황이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네요. 네. 그런데 또 여기서는 그래도 다큐멘터리들이 많이는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그럼 이번 주 영화들 소개할게요. 첫 번째 영화는 기욤 보당 감독의 프랑스 영화 비뉴혼입니다. 비뉴홍은 와인을 만드는 포도를 키우는 사람을 뜻하는 불어인데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제목은 이 단어의 여성형의 복수로 이제 비뉴혼을 썼죠. 그러니까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와인용 포도를 재배하는 다양한 지역의 여성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방금 새가 날아갔어요. 네. 두 번째 영화는 하피키 파리알라 감독의 누 에튜디앙입니다. 프랑스랑 콩고민주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공동 제작 영화고요. 제목을 직역하면 누 우리, 에튜디앙 학생들 해서 우리 학생들 정도 되겠네요. 중앙 아프리카의 대학생들을 찍은 영화 같아요. 이제 그들의 공부와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고민들,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나라에서 또 그들이 바라보는 미래 등을 담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영화는 실베스트르 마인츠 감독의 프랑스 영화 레부아 존입니다. 제목을 직역하면 노란 길들, 노란 통행로들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아마 2018년 말부터 긴 기간 동안 지속되었던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를 기억하실 겁니다. 11월 17일이면 이 시위의 5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아마도 이 노란조끼 시위에 대해서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다큐멘터리 같아요. 네 번째 영화는 바르베 슈레더 감독의 히카르도 엘라 빵투르입니다.
제목을 직역하면 리카르도와 미술 정도 되겠네요. 스위스와 프랑스 공동 제작 영화고요. 이 영화는 제가 보고 왔습니다. 이제 프랑스의 영화 제작자이자 감독인 바베 슈레더 감독이 아르헨티나 출신의 프랑스 화가 리카르도 카발로를 찍은 영화인데요. 둘은 오래전부터 친한 친구 사이였다고 해요. 그의 예술 세계뿐만 아니라 그가 영향을 받은 미술사 속 작품들을 이야기하는 약간은 또 미술사 수업 같은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영화를 촬영하는 당시에 이제 화가는 바닷가 마을에 살면서 바닷가의 동굴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었는데요. 이제 물때를 맞춰서 화구들을 짊어지고 바다 절벽을 내려가서 그림을 그리고 다시 올라오고를 긴 기간 동안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그림의 규모는 아주 크고요. 이른이 가까운 나이에 그 열정이 참 멋있다,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생각하지만 예술가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스태미나, 체력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 한번 했습니다. 다섯 번째 개봉작이자 제가 오늘 여러분께 조금 더 깊게 소개할 영화는 모나 아시아슈 감독의 리틀 걸 블루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형식의 영화인데요. 픽션 다큐멘터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감독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형식이라고 하는 게 가장 적합한 표현일 것 같아요. 러닝타임은 95분이고요. 올해 칸느 영화제에 초청이 됐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영화가 다큐멘터리에 속하는 영화인지 몰랐어요. 장르 구분이 드라마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니구나 했는데 다큐멘터리 플랫폼에서 개봉 소개를 하는 걸 보고 그제서야 다큐야? 하고 이제 찾아봤거든요. 영화 포스터에는 배우의 얼굴이 크게 나와 있는데 알고 보니 프랑스 배우인 마리옹 꼬띠아르였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바로 못 알아봤습니다. 마리옹 꼬띠아르가 나오는 다큐멘터리라 어떻게 만든 거지 하고 이제 보러 갔습니다. 감독 소개를 먼저 하면요. 모나 아시아슈는 40대 초반의 프랑스 여성 감독이십니다.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양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시나리오 작업 및 텔레비전 드라마 연출도 하셨더라고요. 이 프로젝트는 감독의 어머니인 꺄홀 아사슈의 죽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6년 3월 1일 작가이자 사진가였던 감독의 어머니는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자살로 63세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짐을 정리하던 중 지하실에서 25상자의 온갖 자료들을 이제 감독이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어머니가 남긴 일기, 사진, 습작, 메모, 대화를 녹음한 녹음 테이프 등이 이제 들어 있었는데요. 감독은 처음에는 그 상자를 열어보고 싶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세상을 떠난 엄마가 남긴 잔해들을 바로 바라보는 게 심적으로 매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슬프잖아요. 이제 그 흔적들을 거리를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요. 아무튼 시간이 흐른 뒤 열어보았고 그 수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엄마의 죽음의 이유를 찾고 싶은, 엄마를 좀 더 이해하고 싶은, 그리고 잊혀진 엄마의 목소리에 다시 몸을 만들어줘서 현재로 불러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이 선택한 방법은 자신의 엄마를 배우가 연기하게 하자라는 거였죠. 기존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는 재연의 방식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엄마로 분한 배우를 딸인 감독이 만나고 소통한다는 데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영화의 줄거리가 되는데요. 엄마를 이해하기 위해 배우의 몸을 빌려 엄마를 환생시킨 감독은 엄마가 남긴 자료들을 배우의 목소리와 몸을 통해 다시 발화되게 만들면서 엄마의 일생 동안 그의 내면에 크게 자국을 남기고 계속해서 그를 괴롭혀왔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담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는 파도가 잔잔하게 치는 바닷가에 나신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여성의 뒷모습
등신대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바닷가와 함께 존재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사진을 뽑아서 이렇게 잘라서 만들어 놓은 여성의 이미지가 이제 바닷가에 꽂혀서 서 있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장면은 아주 짧게 보여지고 바로 컴퓨터 화면으로 화면이 바뀌는데요. 이제 파일들이 열리는 장면으로 이어서 이제 귀 정도까지 내려오는 곱슬 머리를 한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보입니다. 안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는 무거운 음악과 함께 사망 진단서를 클로즈업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까홀 라사슈 63세 사망, 목매달아 사망 등 이제 특정 문구들이 클로즈업 돼서 보여지고요. 이제 아까 봤던 그 여성의 다른 사진들이 나열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가 아마 까홀일 거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젊었던 시절의 사진들도 이제 이미지들로 나열이 되는데요. 사진 중에는 꽤나 파격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누드 사진이나 도발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사진들이 이제 나열이 되죠. 여기서 관객들은 이제 이 영화의 주인공인 감독의 엄마 까홀에 대한 인상을 어렴풋이나마 가지게 되는 거죠.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구나. 이어서 방 안에서 엄마가 남긴 자료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감독의 모습이 보입니다. 바닥에 펼쳐놓은 자료들은 정말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노트들, 종이 묶음, 사진들, 방을 다 한가득 채울 정도예요. 그 무더기를 바라보던 감독은 이제 벽에 사진들과 자료들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감독이 사는 집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트더라고요. 이제 프랑스 알자스 지방의 물루즈라는 도시에 한 빈 공장을 이제 이용해서 그 공간에 세트를 만들었대요. 이제 그게 나중에도 이게 세트였다는 게 영화 안에서 드러나는데요. 이제 바로 엄마의 공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재나 주방, 뭐 인터뷰를 했던 라디오 부스, 대화를 녹음했던 식당 등을 이제 다 붙여서 이어지는 공간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우가 그 공간들을 넘나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충 까홀이 남긴 무겁고도 이해하기 힘든 수수께끼 같은 유산을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감독의 엄마를 까홀로 지칭할게요. 불어식으로 읽으면 이제 까홀인데 영어식으로 읽으면 이게 아마 캐롤일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프랑스 사람이니까 까홀로 지칭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의 유산을 보고 난 뒤 이제는 까홀의 사라진 몸이 되돌아올 시간인데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배우 마리온 코티아르가 등장을 합니다. 까홀이 쓰던 책상에 감독과 배우는 마주 앉는데요. 널찍하고 서랍이 많이 달린 무거워 보이는 나무 책상이에요. 그 책상의 서랍에서 감독은 까홀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가 입던 청바지, 파란 가디건, 신발, 안경, 목걸이, 반지, 가방, 다이어리, 여권, 신분증, 의료보험 카드 등을 이제 마룡에게 건네죠. 그리고 까홀의 생전 모습과 비슷해 보이는 귀까지 내려오는 짧은 곱슬머리 헤어스타일의 가발과 갈색 렌즈도 준비를 했습니다. 마룡의 눈은 파란색인데 까홀은 갈색 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별 말 없이 마리옹은 감독 앞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기 시작합니다. 가발을 쓰고 렌즈를 끼고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까홀이 쓰던 향수를 뿌립니다. 그리고 감독은 이제 마리옹이 벗어놓은 옷들을 까홀의 책상 안에 다시 넣어서 정리를 하죠. 이렇게 마리옹은 까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이 영화의 컨셉 설정이 끝났습니다. 감독은 마리옹에게 까홀이 마지막으로 썼던 책을 건네는데요. 제목은 피드입니다. 영어로 직역하면 daughter of, 그러니까 무엇무엇의 딸인데요. 이제 이 무엇무엇의 자리가 비어 있는 거죠. 이 책은 까홀이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쓰면서 자신의 엄마였던, 그러니까 감독의 할머니인 모닉 랑슈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이 영화는 감독이 자신의 엄마에 대해 썼던 엄마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화죠. 그러니까 엄마에 대해 썼던 엄마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마리옹은 감독에게 말합니다. 당신 엄마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네요. 감독은 대답하죠. 우리 할머니도 자기 엄마에 대해서 썼던 적이 있다고. 이쯤 되면 이건 이 집안 여성들의 전통처럼 느껴질 정도인데요. 3대에 걸쳐서 엄마에 대한 글쓰기를 이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영화를 만들어 나가는 재료는 깨홀이 남긴 사진 이미지, 생전에 찍었던 영상들, 그러니까 홈비디오죠. 그리고 적어두었던 글들, 편지들, 그리고 자신의 엄마 모닉에 대한 책을 쓰면서 찾아내고 모아둔 자료들인데요. 모닉이 생전에 썼던 일기 형식의 노트들과 깨홀 자신의 어린 시절을 기억할 만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녹음 파일입니다. 특히 엄마가 썼던 노트의 내용들은, 그러니까 일기들은 모두 타이핑으로 옮겨서 가지고 있었는데요. 중간중간 영화에 이 모닉, 그러니까 할머니의 일기 내용들이 삽입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책이 출간된 뒤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한 내용도 있고요. 이를 이제 이런 모든 자료들을 기반으로 이제 깨홀의 목소리를 배우 마리옹 코티야르가 이제 입 모양을 맞춰서 연기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목소리로 연기를 하죠.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감독 자신의 나레이션도 있고요. 또 이제 다양한 초기 무성 영화의 장면들이 영화의 맥락에 맞춰서 중간중간 삽입되면서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마리옹은 이 세트 안, 그러니까 감독이 만든 자신의 엄마 깨홀의 공간 안에서 연기를 합니다. 그러나 깨홀의 모습을 재현만 하기 위해서 이 세트 안에 존재하는 건 아닌데요. 초반 깨홀의 녹음된 목소리에 입을 맞춰서 그 위에 연기를 하던 마리옹은 실수를 하고 결국 연기를 멈추고 맙니다. 그리고는 살다가 이런 힘든 건 처음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소리에 정확히 맞춰서 그 인물을 연기하는 일은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이죠. 이 부분을 감독이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저는 불어 이 연기가 깨지는 순간을 보여주면서 이게 연출된 과정이라는 걸 더 드러나게 보여주고 또 이제 이 연출의 목적이 철저히 죽은 감독의 엄마인 깨홀의 목소리를 더 효과적으로 옮기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제 사실 그가 남긴 아무리 많은 사진들과 글이 있다고 해도 그걸 단순히 자료로 이렇게 보여주는 걸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배우가 발화하며 표현하는 것에서는 이제 좀 더 감정이랄지 이런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이 장면 후에도 마리옹이 스크립트를 연습하는 장면들도 또 나오곤 합니다. 그럼 깨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우선 깨홀이 자신의 엄마 모닉에 대해서 썼던 책을 시작점으로 영화는 깨홀의 인생을 연대기 순으로 짚어나가는데요. 깨홀의 탄생에서 시작해서 유년 시절 이야기로 빠르게 흘러갑니다. 여기서 이제 깨홀의 엄마인 모닉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버지에 대한 묘사는 짧게 지나가는데 이제 엄마인 모닉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우선 모닉은 소설가이자 시나리오 작가였으며 프랑스의 유명 출판사인 갈리마르사에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대의 로셀린이나 앙리 조르주 클루조 등 이제 유명 영화 감독들의 작품 시나리오를 쓰기도 했대요. 당대의 예술가들과 지식인들과 이제 또 교류를 좋아해서 마그리트 듀라스, 미올렛 르듀익, 알베르 까뮈, 보부아르, 사르트르 등과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제 모닉은 이들을 자주 초대하고 비위를 맞춰주면서 우정을 쌓아 나갔다고 하는데요. 모닉의 딸인 깨홀은 이렇게 대단한 지식인들 사이에서 자라게 된 거죠. 그들 안에서 각종 지적인 자극을 받으면서 자란 것은 행운이기도 했지만 여다른 보통의 아이들처럼 자라지 못한 것은 불운이었습니다. 어른들과 있다 보니 너무 빨리 애어른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게 조숙했다라는 의미보다는 아이로서 보호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더 큰데요.
겨울의 어린 시절 사진 중에 한 5, 6살쯤 되어 보이는데 그때 이렇게 담배를 입에 물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당시에는 물론 담배 위험성이 크게 알려지지 않았었을 때였겠지만 그래도 어린아이에게 담배를 물려주고 사진을 찍는 어른들이란 네, 뭐였을까요? 그리고 사실상 더 큰 문제는 이 어머니인 모닉이 어, 이 예술가들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모닉은 동성애자 예술가들을 특히나 좋아했고 그들 중에 장준해의 열성적인 지지자였습니다. 장준해는 아시다시피 20세기의 중요한 프랑스 작가 중 한 명이고 또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끼친 인물인데요. 어, 아무튼 장준해의 열성적인 지지자였던 모닉은 장준해라는 친구를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의 미위를 맞춰주고 모든 것을 해줬던 거죠. 장준해는 동성애자였고 여자를 매우 싫어했지만 이제 꺄홀이 11살, 12살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어린 소녀이긴 하지만 아직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아 아직은 이제 소년 같은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장준해와 그의 애인이 이제 꺄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장준해의 연인이었던 그러니까 옛날에 전 애인이었던 압달라가 자살로 세상을 뜬 지 얼마 안 된 때였다고 하는데요. 압달라는 아랍계 외줄타기 고개사였습니다. 장준해의 시 외줄타기 고개사의 그 고개사가 이 압달라인데요. 꺄올의 아랍계 분위기 얼굴 때문이었는지 아무튼 장준해와 그의 애인은 꺄올을 성적으로 유린하기 시작한 거죠. 더 끔찍한 일은 여기서 엄마인 모닉이 보인 반응입니다. 준해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모닉은 이제 준해가 자신의 딸을 선택했다는 것에 너무 자랑스러워 했대요. 어린 딸이 성적으로 학대당하고 있는데 엄마라는 사람은 그걸 묵인하고 있었던 거죠. 방조했고 사실은 또 그 범죄의 공범으로 자신의 딸을 내어준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어린 꺄홀을 대상으로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 등이 벌어졌겠죠. 어린이였던 꺄홀 또한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를 하기도 했었을 거고요. 다양한 지적 자극을 받으면서 특별한 아이처럼 자랐지만 사실 전혀 보호받지 못한 채 자라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예술과 자유라는 명목하에 한 여성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이 꺄홀의 어머니 모닉은 뭐랄까요? 인터넷에 검색해서 나오는 인물 소개만 읽어보면 당대에 아주 신여성이 따로 없습니다. 작가로서 커리어를 쌓았고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았고요. 여성의 낙태권을 위해서도 이제 70년대에 선언을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서는 자신의 딸을 유명 작가에게 성적 놀이개로 넘기고 게이 예술가들을 흠모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잃게 될까봐 두려워했고요. 나중에는 스페인 출신의 게이 작가 후안 고이티솔로와 결혼을 하기도 했고요. 장준해가 싫어했던 것이 평범한 것, 진부한 것이었다고 해요. 모닉은 장준해가 자신을 지루해하거나 평범하게 생각할까봐 두려워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무튼 뭐 들여다보면 이분도 뭔가 안에 되게 꼬여있는 게 많을 것 같은 분입니다. 아무튼 이런 보호받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16의 꺄홀은 68혁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항적인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꺄홀은 그렇게 길거리에 쏟아져 나온 젊은이들과 교류하게 되었고 또 이제 그 안에서 인정받고 받아들여주고 싶은 마음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추후 나중에 자신의 것만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 이제 뉴욕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도 언더그라운드 문화를 즐기고 마약을 하면서 자유를 쫓았습니다. 그러다가 매춘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 일련의 과정을 마리옹이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긴 독백으로 연기를 하는데요. 이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야기 중에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또 있는데, 깨하울이 이제 자신이 했던 매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어요. 몸을 파는 일은 별 대수로운 일이 아니었는데, 자신을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팔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대요. 이 행위로 인해서 자신이 여태껏 가지고 왔던 이론이나 저항 정신들이 이제 저해받고 있다고 느낀 거죠. 이제 그걸 당시 파트너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파트너는 뭐 정말 자유롭게 살려면 그런 것쯤은 감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도대체 무슨 소린지 이해를 하면서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깨하울은 자신이 자신을 그렇게 죽이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이후 파리로 돌아온 깨하울은 사진가로 활동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되죠. 이런 깨하울을 보고 장준혜는 너는 네 스스로를 진부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해요. 정말 못된 사람이죠. 끝까지 가스라이팅을 멈추지 않았어요. 깨하울이 자신의 어린 시절과 엄마에 대한 책을 펴낸 것은 2011년입니다. 깨하울이 59세일 때죠. 엄마인 모닉이나 이제 장준혜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에요. 이 책을 준비하기 위해서 깨하울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걸 녹음하는데요. 들어보면 주변의 다른 지식인들도 깨하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이제 그에게 가해지는 학대들을 방관했다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 문제는 깨하울 안에 평생 동안 계속해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준혜를 비롯해 자신을 학대했던 이들을 깨하울은 동경했고 자신의 지적인 부분이 그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는 것은 또 부인할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교류하면서 지냈고요. 그런데 그들은 가해자가 또 맞기도 하잖아요. 이와 관련된 관계는 이제 자신의 엄마와 더 복잡했던 것 같아요.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또 자신을 먹잇감으로 남에게 넘겨준 엄마라니. 너무 힘들었겠죠. 깨하울이 이들을 표현하는 말 중에 이게 있었어요. 우리 엄마는 쓰레기가 맞지만 또한 아주 좋은 사람이기도 하다. 그들은 쓰레기가 맞지만 또한 아주 좋은 사람들이기도 하다. 어떻게 보면 평생을 모순 속에서 맞춰지지 않는 퍼즐들을 억지로 끼워 맞추면서 살았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모닉과 결혼한 스페인 작가 후안 고이티솔로는 말년을 모로코에서 보냈는데요. 깨홀과 감독도 자주 모로코를 방문해 휴가를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감독은 할아버지인 후안을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감독이 14살이던 어느 여름밤 후안의 애인이기도 하고 약간 종 같기도 했던 아미르라는 청년이 이제 감독의 방에 들어와 감독을 성폭행하고 말았죠. 감독은 이 사실을 엄마인 깨울에게 말했는데 깨울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 여자들은 저주를 받았다면서요. 이 이야기는 깨울이 약간 신화나 미신처럼 그 전부터 자주 꺼내던 말이래요. 깨울의 엄마 그러니까 모닉 또한 어린 시절 스페인에서 투 축제가 있었던 날 소년 여럿에게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거죠. 너의 할머니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너도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자신은 잘못된 인간들의 결과물로 하나의 실수이기 때문에 이걸 고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엄청 복잡하죠. 깨울은 자신의 딸이 성폭행을 당한 상황에서 보호자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한 무기력함, 의문들이 너무 복잡하게 안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호자로 작동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제 나중에는 이 일이 후안에게까지 알려졌지만 후안은 그저 잊어버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 나쁜 사람들이죠. 이 에피소드에서 이제 자기는 문제를 고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절규하는 깨호를 마리옹이 연기를 하는데 감정 표현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상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울고 있는 이제 엄마로 분한 마리옹을 감독이 안아줍니다. 이렇게 우리는 깨올의 삶이 이미 많은 부분 부서져 있었고 삶 내내 고통스러워 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감독은 만약 깨올이 살아서 미투 운동이 전개되는 것을 보고 그런 피해를 겪고 고통을 받은 이가 자신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자신은 어찌되었든 피해자가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면 죽음에까지는 이르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감독이 영화를 만든 큰 이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배우의 얼굴을 빌리되 여성의 몸으로 그 삶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 20세기 예술가들에 의한 대에 걸친 성범죄 피해 사실을 말하고 깨홀에게 피해자다움과는 상관없이 온전한 피해자의 자리를 되찾아 주는 것 말이죠. 영화 중에 흥미로운 장면이 있었는데요. 쉬는 시간인 듯 이제 마리옹이 소파에 앉아서 텀블러에 든 음료를 마시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지나가면서 말해요. 우리 엄마는 차 마실 때 후루룩 이런 소리를 냈었다고요. 목 넘김 소리도 컸다고. 거기에 마리옹은 쉬는 시간인 줄 알았다고 말하죠. 감독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에 마리옹은 소리를 내면서 차를 마시고 큰 소리로 목 넘김 소리도 내봅니다. 이에 감독은 자기는 엄마가 차 마실 때 내던 그 소리가 너무 싫었다고 말을 해요. 거기에 마리옹은 그런데 왜 그것까지 다시 재현하려고 하냐고 묻죠. 저는 이 장면이 감독이 이 영화와 엄마를 대하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엄마를 대하는 태도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엄마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다시 바라보고 이해하고 싶은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영화는 아주 첫 장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바닷가에 놓여있는 엄마의 나신 등신대 옆에 감독이 가서 앉고 자신의 파란 가디건을 벗어서 등신대의 어깨에 둘러주죠. 그리고 등신대 어깨에 감독이 머리를 기댑니다. 제니스 조플린이 부른 리틀걸 블루가 나오면서 끝이 나는데요. 영화 제목도 여기서 가져온 거겠죠. 감독이 한 인터뷰에서 말하길 깨홀이 그 리틀걸 블루였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의 마지막까지 그는 슬픈 작은 소녀였다고요. 이 노래의 가사에 보면 네가 불행하다라는 걸 알아. 네 기분이 어떤지 알아.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감독이 엄마에게 불러주고 싶은 노래가 아니었을까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의 엄마와 가족의 이야기를 굉장히 독특한 형식으로 만들어낸 영화였습니다. 픽션과 다큐멘터리가 섞여 있고 뭔가 추적을 하기도 하고요. 심리 분석이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형식적으로는 연극과 설치 미술이 있는 것도 같고요. 제가 11월 첫째 주 개봉 영화로 소개해드렸던 마르코 벨로키오 감독의 마르크 스캔 웨이트 또한 이 영화와 비슷한 소재를 다루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기회가 있어서 보고 왔는데요. 두 영화 모두 가족의 자살과 그 자살의 이유를 이해하기 위한 영화인데 둘의 표현 방식은 아주 달랐습니다. 벨로키오 감독은 쌍둥이 형제의 자살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이제 나중에는 신부나 정신과 의사 등도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리고 쌍둥이 형제의 죽음이 자신에게 남긴 흔적들을 자기 영화의 장면들을 발췌해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에 비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한 리틀걸 블루에서는 철저하게 엄마가 남긴 자료들만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만들었죠. 그렇게 다시 엄마의 세상을 만들어서 보여줬고요. 이런 게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에 안 다뤄진 소재나 주제는 없다. 다만 예술가의 임무는 그것을 새롭게 다르게 보여주는 것이다. 예, 다시 또 한번 배웠습니다.
여운이 긴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가 감독에게도 큰 위안이 되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소개가 안 된 것 같은데 꼭 극장 개봉이 아니더라도 한국에도 이 영화가 소개되면 좋겠네요. 영화 관련 이미지 및 앞서 소개해드린 이번 주 개봉 영화들 정보 블로그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블로그 또는 들으시는 플랫폼 통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블로그 주소는 blog.naver.com/hunjusong_입니다. heunjusong_입니다. 네, 이번 주도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다음 주는 날씨의 영향을 좀 덜 받으면서 좀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면 맛있는 음식 잘 챙겨 드시면서 한 주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